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또다시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세력화를 시작하면서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내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설 변호사님 한 주 딱 쉬셨는데 뭐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업무가 있어가지고 변호사 업무가 좀 있어가지고 요즘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출마할 자리를 보러 다니신다던데.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땅 보러 다니는 지역구를 보러 다니신다고. 지역구 또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직 나오진 않으셨고요. 사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가져왔는데 누구보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지지율은 허상이다. 그 인용 쓰고 그러면서 이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했더니 그렇죠. 각종 언론에서 또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관심을 많이 갖던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사실 천하용인 팀하고 이준석 대표랑 막 미팅하고 저희 사진 돌려가지고 막 대서특필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 촌철살인에서 그렇죠. 굴러간 이 스노우볼이라니까요. 그렇죠.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죠, 진짜. 이게 우리가 약간 촌철살인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설주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주환 변호사님도 생각하고 있는 지역구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단계에서 말을 할 거냐는 전략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저도 신당 합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이 있죠. 근데 이걸 지금 공개할 수도 없고 또 당연히 그 시점까지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져가가지고 제가 거의 이준석 대표랑 이제는 더 이상 상종도 안 하는 것처럼 거기 그 지지율 허상이고 나는 그거 같이 안 합니다. 이런 느낌인 것처럼 이렇게 좀 커지니까 그런 건 아니다. 지금 당장 신당 합류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당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어찌 보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건 사진을 좀 올리자라는 얘기도 했던 겁니다. 제가 일요일 날 혼자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다 봤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라이브 하셨어요? 저기 이제 본인 사무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근데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동접이 한 5, 6천 명 거의 그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혼자 이제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사실 그 음주 방송이었는데 제가 혼자 음주 방송을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당 합류에 대해서는 우리 설 변호사님은 앞에 계신 천 위원장께 그러니까 천하용인의 천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가장 당 대표 후보인데. 그럼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천하용이라는 브랜드에서 천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첫 글자잖아요. 저는 대표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고요. 저도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천하람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했을 때 저도 이 김용태 최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일부러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서 약간 그 힌트를 얻었냐면 그때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식 때 보면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랑 허은하 의원이랑 이긴
도의원은 있었어요. 근데 예. 김용태 의원, 최고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용태 최고가 요즘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하는 유튜브에도 안 나가고 출연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같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거리감을 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또 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어떠한 그 내부에서도 쟤들은 이제 약간 좀 갈라서고 있어 이런 거였는데 짜잔 하고 이제 사진을 공개한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웃기는 비하인드는 원래 김용태 최고는 저희 이제 천하용인 그 이준석 대표 만남에 와서도 신당하지 말자 가능하면 좀 자기도 이제 옛날에 새로운 보수당 해보고 이래가지고 나가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려고 왔는데 설득당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당하고 왔다.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전략,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이라는 것이 설득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을 지금 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저는 전략도 전략인데 태도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 그러니까 보면 우리끼리도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약간 너무 즉흥적으로 내지는 복수심 때문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많이들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죠. 그러다 보면 그럼 저희도 이 당이라는 게 정치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막상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님 좋아하는 밀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타임라인이라든지 권역별 전략이라든지 심지어는 지지율에 이제 등락에 따라 가지고도 지지율이 요 정도면 이런 전략, 이만큼 올라가면 이런 전략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용태 최고도 본인이 왜 설득된지 본인만 알겠지만은 저는 일단 태도 면에서 굉장히 차분하고 진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랑 전략 전술은 이준석 대표 전략 전술이야 다 뛰어난 거 아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태도 면에서 많이 좀 이 정도로 진지하게 하는 거면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 이준석 대표가 이 천하용인 팀에게 본인의 어떤 플랜을 설명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SO NO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S인 경우 어떻게, NO인 경우 이렇게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은 어떤 정치인이지만은 홍보 분야에서 정치 홍보 분야, 특히나 선거의 임박에서는 가장 자신의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제는 이제 신당으로 가는 열차는 이미 출발을 했다고 보고요. 누구와 함께 탈 것인가, 누구를 또 태울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가장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국민들로 하여금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뭘 하려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어떤 정치인도 그다음 행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얘기하면 떡밥을 잘 던지고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포석을 잘 둬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이때 이 얘기한 게 사실 이런 식의 전략이었구나라는 게 스토리라인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화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당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방금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선거 전에 돌입하면 이제 이슈 주도 능력이나 이런 거 요즘 특히 이재명 대표가 거의 해외 가 계시는 느낌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단독 드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도 많이 갖는 분들도 있죠. 민주당에서는 되게 진짜 이 경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의 위치를 이준석 대표가 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의석수로 이어지는 파괴력은 우리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약간 당내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조용하자. 야, 우리 저기는 건 시끌시끌한데 저 집안은 지금 풍비박산 났으니까. 부자 몸조심한다고. 근데 너무 조용해요. 제가 진짜 그때부터도 그 보궐선거 한 일주일 뒤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조용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는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구속영장, 안 좋은 얘기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근데 정치에서는 안 좋은 뉴스든 좋은 뉴스든 계속 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뉴스 거의 아이템이 국민의힘 아이템이 9개면 우리 쪽 아이템이 1개, 2개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억지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최근에 뭐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슈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좀 내심 좀 불안합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가 얼마나 안 되고 있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준석 신당 아이템 다루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민주당 얘기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금. 민주당 저 뒤에 주제가 있는데 저희 작가님도 되게 고민하시다가 없어요, 진짜 네, 요즘에. 넣으셨더라고. 근데 네. 사실 궁금한 게 네.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현역 의원 확보는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근데 이제 어떻게 합류를 시킬 거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면 그냥 뭐 공천 떨어지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주우면 제 생각에 극단적으로 총선 이전에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죠. 충분히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떨어진 사람들한테 무소속보다 나은 대안이다라는 생각만 주면 오거든요. 그거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근데 좀 있어 보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도 하고 스토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느냐인 거고 이제 두 단계의 목표일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첫 번째는 정의당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합류시켜가지고 일단 기호 3번을 확보하는 게 1단계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선거 비용 이제 지원이나 이런 거 면에서 20명 이상의 교섭단체가 2단계 목표일 건데 저는 이 둘 다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뭐 블러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저희한테도 지금 각 권역별로 연락 오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알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 예. 제가 뭐 바보입니까? 근데 다 연락 올 법하고 이런적으로 소통할 만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지금 이미 국민의힘과 멀어진 분들도 꽤 계세요. 당내에서. 그래서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왜냐면 예. 되게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예.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무슨 기자회견이 있어요. 예. 현역 의원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면서 뭐 이번에 출마하지 말아라 뭐 지역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굉장히 지역인데 갑자기 중앙 이렇게 그 본 게 포항의 김병욱 의원. 예. 갑자기 지역에서 뭐 김병욱 의원 불출마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조직에서 예. 이런 의원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로. 그러니까 뭐지 이게 누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구나. 예.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우리가 그 용산발 뭐 낙하산들이 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 그 지역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천 위원장 말처럼 그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올 것인가. 항상 정치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명분이 있어야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김병욱 의원 분명히 그 명단 중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되게 특이하게 봤어요. 기사가. 예.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 확보가 예를 들어서 뭐 낙엽 죽기냐 이삭 죽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치에서는 이 비용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국고보조금이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총선 전에 뭐 교섭단체 이상은 받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 고향이 원래 대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대구에 방송에서 빨대라고 표현한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 대구에 약간 안테나 같은 분들이 예. 저도 몇 분 예. 계세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분위기를 읽기 위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벌써부터 대구 경북의 총선 입지자 중에 스펙은 되고 정치 경력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단체장을 했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용산이랑 다이렉트로 끈이 없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 나쁘지 않은데라고 지금 연락이 이미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연락 오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가 친하다고 생각되는 여겨지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도 뭐 현역 의원이든 지금 뭐 대구 경북의 입지자든 뭐 무조건 제가 손들고 100% 신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수지만 이 어떤 지지율 여하에 따라 가지고 물밑에서 폭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은 아무래도 물론 2030, 40의 중도 성향의 보수 지지층도 있지만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지층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대구 민심이 한번 출렁거렸을 때가 소위 말하는 싸가지 논란 같은 거였거든요. 뭐 임요한 위원장한테 영어한 거나 뭐 안철수 의원이랑 음식점에서 티격태격한 거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본질적인 건지는 아닐지 몰라도 뭐 인종차별까지 가고 너무 나갔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싸가지 논란 같은 걸 불러와서 대구 경북 민심이 출렁거렸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뭐랄까요, 뭐 발칙함 내지는 발랄함, 개혁 성향을 유지하면서 또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한테는 내가 오히려 보수 적통이다. 지금 뭐 김한길,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다 와 있는 뻐꾸기들보다 나를 뽑아달라라는 거가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은 아닐 것이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장밋빛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의식해서 그럴까요? 김기현 대표도 또 한 번 이번에 구미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당내에 다시 한번 이 TK 본진을 좀 지켜야겠다 이런 의식들이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양당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공격이 최상의 수비입니다. 공격이 그러니까 근데 들어올 예. 필요 없다. 아니, 다 공격은 안 하고 계속 우리 거 지켜야지, 조용히 있어야지. 뭐 보세요. 김기현 대표를 대구 경북에서 왜 싫어하겠습니까? 네. 핵심은 김기현으로 총선 못 치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로 총선 못 치른다라는 거에 핵심은 뭐냐면 중도층 수도권에서 너무 존재감도 없고 뭐 호소력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호남을 오든지. 그렇죠. 수도권을, 오히려 진짜 충청권, 호남권에서 수도권에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아젠다를 못 던지고 그럼 뭐 쭉 훑으면서 그럼 열심히라도 활동을 하시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미 와가지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게 별로 안 좋은 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안 좋은 게 대구 경북 선거를 신경 쓰게 된다니까요. 이러면 그렇죠. 예. 예, 전국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보면 용산에서도 계속 나오는 메시지들 자꾸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대구 경북은 못 놓치겠어.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신당에 지는 거는 참을 수 없어. 네. 이런 느낌이 되면 거기가 격전지가 돼요. 예,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경북 온다 이래버리면 예. 난장판 될 수 있어요.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법도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난다든지 거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참여해서 같이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른바 빅텐트론 네. 이게 가능할 거라고 글쎄요. 보신가요?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금태섭 의원 같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금태섭 의원이 뭐 의석수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정말 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금태섭 의원 개인의 뭐 한석 빼놓고는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챙겨주기? 네. 자기 사람 챙겨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뭐 이준석 대표와 자기가 같이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나 같이 할 거다. 같이 해야만 성공한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은 금태섭 의원 없어도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빅텐트에서 오히려 호남에서는 지금 이영섭 전 시장이 약간 대통합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어떤 좀 원칙 있는 개혁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민주당에서 보지 못한 모습들을 어떤 제3지대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보자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뭐 본인이 선수가 아니라도 이제는 본인이 정말 그 빅텐트론에 어찌 보면 한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도 있어 보이고 오히려 저는 금태섭 의원이 해야 할 것은 본인이 선수로 뛰겠다가 아니라 자기도 이 텐트 하는데 밑에서 기둥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식으로 와야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나도 선수로 하고 싶어 이러면 글쎄요.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의원이 보여준 제3지대는 이미 평가가 됐어요. 9월 달에 생겼는데 2달 동안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그다음에 뭐 특히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원으로 있었던 지역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제3지대 후보를 낸다고 했지만은 결국 통합하지 못하고 후보도 못 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현실적인 정치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반향이 이미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금태섭 의원, 양양자 의원은 신당 괜히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화점 역할도 못 한다는 게 이미 다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컨텐츠도 없다는 게 들통이 났고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촌철살인도 종종 나오는 신인규 변호사를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은 심지어 제가 그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본인이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신인규 신당을 다 취재를 하는데 예. 그나마 내용이 있고 제일 준비가 잘 된 게 역설적으로 신인규 신당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은 이걸 끝까지 갈 용도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중간에? 뭐 적당히 하다가 말 용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준비가 많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보면 보세요. 이준석 신당도 솔직히 말하면 그 이준석 신당 지지하는 분들이 다 이준석 좋아서 하는 거겠습니까? 예. 양당의 이런 어떤 지역 기반 독점적인 정치 체제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서로 줄 서기만 하고 서로 그냥 남 욕만 하고 뭐 잘하기 경쟁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셔가지고 예. 이 발화점 역할을 이준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큰 인물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양양자, 금태섭 두 분은 발화점 역할도 못한다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우리 정치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워졌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빅텐트론과 관련해서 우리 있는 지역이 또 호남이니까 예.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신당 지지율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우리 지역에서 호남에서 꾸준히 15%를 넘길 거냐. 그러니까 꾸준히 15%를 넘긴다면 선거 비용 걱정 없이 그래도 예. 한번 지역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준석 신당 깃발 아래 출마할 수 있는 예. 어쨌든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춰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또 뭐 전 광주시장까지 나름대로 돕겠다고 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꽤 재밌는 인물, 뭐 전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몇 명 정도는 합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끄러운 게 국민의힘입니다. 인요한 혁신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용히 끝나지 않겠냐, 김은경 혁신이 민주당의 모습을 띠지 않겠냐 했는데 김은경 혁신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파급력이 훨씬 크고 활동의 보폭도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야당의 혁신이와 그다음에 예. 여당의 혁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예. 야당에서는 그 김은경 혁신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계기가 돈봉투 사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의 어떤 도덕성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혁신을 띄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여당 혁신은 인요한 혁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대패를 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내년 총선에 진다. 예. 이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무게감도 다르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은경 혁신이가 가져올 수 있어 지금도 그 혁신안이 지금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살아 있더라고요. 예. 살아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예. 그렇게 전폭적으로 수용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지금의 인요한 혁신이는 거의 비대위원 장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뭐냐?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분주하게는 돌아다니시는데 내용은 뭐 별반 그렇게 뭐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 지금 2호 혁신에 희생이라는 주제에 2호 예. 혁신안에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3호 혁신안에 뭐 청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뭐 나중에 총선에 가서 뭐 의석수 관련한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게 2호 혁신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치 비대위원 김기현 대표를 넘어가고 있어요. 언론의 주목도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요한 혁신위원장 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본인 얘기를 하죠. 네, 예. 대통령의 뜻이다. 예. 너희들 다 나가라. 예. 이거잖아요. 나 물갈이 하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어떤 뭐 이건 그냥 혁신위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거의 뭐 비대위원장급의 지금 역할을 하러 오셨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목도는 비대위원장급인 건 맞죠. 예.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펀치를 세게 날리시는 것 같다가도 중요할 때 주먹을 거두시더라고요. 그 중요할 때가 언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혁신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정기 거의 예산 하겠다. 나왔다가 또 뭐 우리가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월권이고. 예. 약간 이게 그리고 뭐 보면은요 김기현 대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한테 일부 위원들이 막 급발진해가지고 뭐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아니 근데 혁신위는 급발진 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조직에서는 못할 만한 혁신적인 주제들을 가감없이 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언론의 주목도는 많고 막 뭐가 막 분주하지만 센 한 방이 그러면 진짜 제대로 정타로 꽂히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심지어 국민의힘 주류가 피해서인 것도 있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끝까지 그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생각보다는 약하다. 언론에 비춰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영남 중진 뭐 윤핵관 물러나라라는 것도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다 그러면 이건 물러난다. 이 자리는 딱 그러면 누구로 채운다. 이거를 실명 걸어내요? 그렇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좀 물러나 줄래 뭐 부탁하고 이게 뭐 스토리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하자는 거지? 그럼 또 장제원 의원 튀어나와서 막 버스 92대 나오고 막 약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좀 구구절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거칠어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거칠고, 그러니까 저는 서병수 의원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더라도 예의 있고, 그다음에 품격 있게, 그다음에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나가달라. 예를 들어서 불출마를 하더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대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험지 출마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에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아니, 명분 없는 곳에 자기가 왜 갑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불출마를 해라, 뭐 험지 출마를 해라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반민주적이에요. 예. 아니 민주주의에서 왜 자기의 피선거권을 그렇게 누구에 의해서 어찌 보면 당에 의해서 아니면 당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우는 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저기 가. 근데 그 다음 사람 누구냐고요. 예. 그 다음 사람이 용산에서 온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그 예를 들어 장제원 의원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사상구에서 뭐 서울로 와서 험지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은 전략으로 꽂지 않겠다. 아니면 검찰 출신 가지 않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모양새가 있어야지. 아니 비워놨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그럴 쭉 수 내려가 있겠어요. 버리면 예. 그건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저 말씀이 또 맞는 얘기인 게 그 여의도 정치권에는 김기현 대표의 마지막 카드로 논개 카드가 있다라는 얘기가 파다해요. 논개. 예, 무슨 같이 뛰어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제 위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당 대표를 내려놔야 될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나 아니면 뭐 이준석 신당이 정말 뭐 떠올라 가지고 이 김을 빼야겠다라는 그 어떤 승부의 시기나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중진들을 이렇게 줄줄 엮어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이렇게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사실은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유력 보수 언론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도 물어보죠. 도대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왜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냐. 예.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김기현 대표 쪽에서도 본인이 직을 던지든 뭐 국회의원직을 뭐 불출마를 하든 뭐 나름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도 알고 있다. 예. 근데 그러면 그거 사실 멋있게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떠밀려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유독 이런 어떤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게 아니 나는 이거 나름대로 비장의 카드로 쓰려고 내 칼집에 꽂아놓고 있었는데 자꾸 그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막 내놓으라고 하고 막 네. 약간 김 빼니까 뭐 하자는 거냐라는 그 반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1, 2주 안에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무너지고 한동훈 비대위가 뜰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한동훈 비대위 김 빼기 위해서 또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일부러 띄워놓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네. 뭐 저도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온다면 차라리 원희룡 비대위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에 대해서 이해도 있고 정치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제가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김기현 대표랑 둘이서 만나가지고 좀 비대위로 와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물러나고 질서 있게 그러면 비대위로 전환합시다 하면 제가 한동훈 장관이면요 절대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하냐고. 예, 그걸 왜 제가 왜 맡아서? 제가 왜 예.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이 총선 국면에서 패장이 되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그 다음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 카드라는 거는 정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진짜 비대위 안 맡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예. 식으로 세게 얘기하지 않는 한은 안 할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나름대로 본인이 아끼는 후배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후계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을 이번 판에 써가지고 그 리스크를 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
차라리 원희룡 카드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비대위가 뜬다고 만약 가정하면. 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원희룡 장관은 그래도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근데 어떤 정치도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험이 축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 좀 싸울 줄만 알지 예. 오히려 뭐 저는 당을 이끌어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가로서의 모습은 좀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출마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총선을 다 이끈다? 뭐 민주당이야 좋죠 뭐 한동훈 장관 그렇게 언더 오진다고 한다면야 그러니까 아마추어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생한테 정말 프로팀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희룡 카드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원희룡 카드라든지 아니면 또 깜짝 놀랄 만한 또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좀 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오히려 네. 이 계산되지 못한 지금은 예측되지 못한 사람이 비대위가 될 네,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다고 오히려 우리들도 포함해서 이제 촌철살인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누가 비대위원장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김 빠지는 약간 경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여당에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최근에 또 돌고 있는 말이 사정정국 이야기가 돌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른바 윤핵관들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야당에서 여당을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만세 부를 걸요, 진짜. 아, 아니, 진짜 만약에 윤핵관들이 안 물러나는 걸 가지고 힘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가가지고 더러운 거 한번 털어볼까? 뭐 캐비넷 한번 열어? 하잖아요. 자, 그 장제원 의원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그 등산 버스에서도 보듯이 지역 조직이 있어요. 뭐 각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는 뭐 주호영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뭐 다 그 지역에서 쌓아놓은 기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틀리면 야 차라리 그럼 우리 그냥 뭐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가서 그러면 아니 그럼 내가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인물한테 밀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2008년인가요? 친박연대 돌풍 불었을 그렇죠. 때도 권력이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질게 할 수 있냐 해서 친박연대 인물 개개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구태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친이계가 핍박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바람이 싹 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위해서라도 제발 당내 인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총선 때는 미워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지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그 부작용이 터지고. 저러면 이제 망하는 집안 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민주당 가만히 웃고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민주당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혜택이 또 다른 신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은 들어요. 특히나 이제 뭐 이준석 신당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쪽에서 뭐 소위 말하는 조국 신당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소신파라고 개혁파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 개혁파 의원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신당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어떠한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웃고 그냥 속으로 그냥 크크거리면서 그냥 조용히 웃고 있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참 엄중하고 굉장히 지금 변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거기에 비해서는 뭐 어떤 내놓는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와 있는데 민주당의 또 관심이 아무래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일 텐데.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에서는 위증 교사를 따로 분리해서 지금 기소를 하는 방식. 그러면 총선 전에 이게 나올 것이다. 이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부분이 매우 있다. 간단한 사건이죠, 사실은. 네, 증거도 확보돼 있고 또 구속영장 그 사건에서 사실 검찰이 참패를 했지만
그 와중에 건진 거는 위중교사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그 법원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라도 빨리 해서 1심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두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전략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전체 전국을 흔들 만한 파괴력이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위증 교사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죠? 근데 꽤 나와요.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뭐 큰 사건의 위증교사라고 하면은 꽤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1심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거를 1심 결과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판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고 저는 오히려 1심에서 유죄 나오는 거 의외로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지금 우리 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에 복귀는 하셨는데 그다지 뭐 모습들이 이 활동적인 모습들은 안 보이고 또 대부분 또 법원 출석 일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많은 건 사실이죠. 일주일에 지금 2번씩 가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 일반인이더라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 간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압박감도 있고 저는 뭐 그 와중에서도 당무를 하시고 계시니까 또 선거 관련해서 뭐 당 대표가 그걸 뭐 일일이 다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단위에서 뭐 기획단도 총선 기획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공심위도 이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저는 당무를 영향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서 지금 이제 이거 억지로 내가 만드는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1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총선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우리 천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해봤겠지만은 이게 지금 12월 말 1월 초에 동계 휴경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2월달 인사이동 기간이에요. 예. 재판 안 합니다. 아. 그러면 3월달에 이제 좀 길 잡고 시작하는데 예. 4월 10일이 총선이에요. 그 전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너무 무슨 뭐 일만의 기대를 거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일만의 기대가 없다. 예. 제가 여기 다른 방송 가서 또 100%라고 했더니 앵커가 되게 놀래던데 제가 볼 때 100%안 나옵니다. 1심의 예. 결과가 뭐 1심 그러니까 제가 뭐 유죄 무죄를 다 떠나서 일단 1심의 결과가 4월 10일 전에는 나올 수가 없다. 법원 일정상. 예. 예. 설 변호사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게 또 이재명 대표가 잘 끄세요. 제가. 아, 지연 전략. 예, 뭐 약간 안 가기도 하고 예. 뭐 이게 약간 이제 사실은 그리고 이런 류의 사건은요 힘이 대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가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을 그 이제 거의 뭐 속기하다시피 해가지고 나오는 보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못할 정도로 검사와 엄청 싸워요. 예. 이제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 대등한 힘이 있고 예. 또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그러면은 재판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렇죠. 예.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변호인들은 태클을 걸고 막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아마도 그리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게 또 변호인의 할 역할이고 또 피고인의 권리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연스럽게 재판이 좀 길어지게 될 거다. 네, 아마 이거 대법원까지 나오는 건 내년 아니 그 다음 대선 전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막 그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자 하는 뭐 그런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여기에 되게 포커싱을 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요즘 재판에 갔다 와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기사화는 됩니다만은 그렇게 정치권에 큰 영향을 안 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냥 별 재미도 없고 이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는 저는 진짜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는 굉장히 반감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걸 진짜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를 주저앉히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패착이 될 것이다. 쉽지 않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하시면은 저도 설 변호사님 말씀 중에 동의가 되는 부분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피선고권이 없어지기 전에 예.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걱정해야 된다. 본인의 캐릭터가 확 죽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인지상정인 면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문제는 아까 할 수 있는 남들이 할 수 있는 뭐 총선 기획단, 뭐 공심위 이런 당무가 아니에요. 예. 핵심은 본인이 어느 거에 집중할 수 있느냐예요. 메시지 내는 게 지금 바로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 내는 거는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뇌 속에 이렇게 오로지 법원에 대한 대응. 네,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우리 그런 프로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뇌에서 네. 생각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아마 한 85% 정도 소송 대응이고 뭐 하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누구에 맞서서 메시지 내는 거는 막 한 5% 10%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계속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면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은 도대체 어디 갔나 막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장기화된다? 저는 버티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또 당 내에서도 또 위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원칙과 상식, 가칭이라고 하는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뭐 모임이라는 것이 뭐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특성상 또 비명계 모임. 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도 좀 만나는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외부로 나가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 뭐 그건 잠정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디 당내에서 어떤 그 언론,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이 주된 목표라서 뭐 예를 들어 신당을 같이 한다 이준석 대표 신당이라든지 뭐 외부에 있는 신당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런 모습은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근데 그것이 담은 뭐 이재명 대표를 뭐 대표직을 뭐 물러나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어떤 뭐 총선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다음 투명성, 뭐 항상 민주당이 진짜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시스템 공천인 거 다 알아요. 이분들이 예. 초선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겠어요? 당에서 어떤 그 경선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을 뭐 3인 경선으로 할 것이냐, 4인 경선으로 할 것이냐, 2인 경선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수로 할 것이냐, 이런 건 정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당대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일까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 끝까지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거고 저는 이런 얘기를 또 집행부에서도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민주정당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다 사실은 막 말잔치고요. 예. 그냥 모든 건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인 게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 글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대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대로 굉장히 올라가고 신당이 뭐 주춤한다. 대전에서 국민의힘 이길 정도로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신당은 이미 망한 거겠죠. 안 되겠지. 그러면은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국민의힘 행도 고민할 겁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분도 그럴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홍천 의원도 한 12월 말 정도 본다고 하시잖아요. 마지노선을 긋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지지율이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말해 줄 거예요. 신당도 과연 순항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면 그때 결정해야 되냐. 방금 설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한 번 경선에 참여하면요 발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출마도 못 하고. 근데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는 믿음이 이분들은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명계 인사들이 어디로 갈지, 뭐 신당에 합류할지 이거는 결국은 12월 말에 지지율 구도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총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3% 성장률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횡재세 은행권을 하는 어떤 정책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모습들이 어떤 파급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포 서울시 편입이라든지 어떤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파급력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여당은 뭐 바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놨을 때 실행도 가능하고. 근데 야당으로서는 제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뭐 3% 성장률 회복이라든지 횡재세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왜냐하면 3% 성장률 회복은 야당이 시킬 수는 없어요. 여당은 뭐 잘해라, 정부 보고 잘해라라는 얘기고 저는 횡재세 도입 같은 경우는 또 세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세금으로 규제하려는 어떤 좀 기조가 있어요, 과거부터. 근데 이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는 도입 자체의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세금으로 무조건 부과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취지는 좋지만은 이게 징벌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횡재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향을 못 일으키는 것들이 국민들은 지금 이게 횡재세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횡재세로 걷어가지고 이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생 관련한 어떤 입법이라든지 저는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냐면 민주당이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뭐 세금 관련한 것도 과거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걸 폐지하자. 차라리 보수의 아젠다를 가져와서 밝혀야지 오히려 이게 반향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예. 근데 오히려 과거에 기존에 했던 대로 민주당이 했던 대로 어떤 세금 규제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래 민주당 원래 이랬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건데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보수의 아젠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거 내년 총선에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밝히는 것이 오히려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수를 쳐야 돼요. 예. 정치권에서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선수를 다 놓치고 있죠. 그게 안타깝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총선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이제 인재 영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밖에서 보기에도 네. 후보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인재가 부족해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 농담 삼아 네. 인재라고 할 때 그 재항할 때 제자인 분들도 사실 꽤 계시고 예, 예. 말만 입만 열면 민주당 뭐 낙선 운동 하시는 분들도 예. 계셔가지고 당내에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인재 영입을 할 때 뭐가 의외로 중요하냐면요. 예. 당이 헛짓거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옛날에 인재 영입을 할 때 어떤 게 어려웠냐면 인재 영입돼서 누가 들어오잖아요. 기자분들이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탄핵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탄핵은 부당한데요 하면 구태가 되는 거고 탄핵이 정당합니다라고 얘기하자니 또 당과 막 그 정체성 문제. 정체성 문제 같은 게 되니까 새로운 인재랍시고 들어왔는데 질문 1, 2, 3번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인재 영입이 딱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질문할 거냐면 요새 민주당이 검찰 탄핵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사들 탄핵 다 해버려야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뭐 철험의 인재네. 뭐 철험에는 널려 있는데 뭐 또 필요해?가 되는 거고, 검사 탄핵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소신은 있지만 들어오자마자 비주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할 때 당내 분위기가 좋은 인재들이 와서 정말 의견을 표출해도 그게 민심과 부합하게 가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도 들어와서 1, 2, 3번 물어보면은 쉽게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는 없다. 그래서 그냥 있는 분들끼리 그래도 좀 잘해보시면.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인재 영입에서 상당히 진짜 순환을 겪었어요. 이경래 이내경 저번에 혁신위원장 과정도 그렇고. 네, 혁신위원장. 네, 뭐 저는 좀 그래서. 뭐 제가 김성환 의원이 이제 인재 영입위원회 간사셔가지고 제가 뭐 자리에서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전혀 정치권에 관심 없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하는 건 정말 4년 동안 허비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민주당을 위해서 아니면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든지 아니면 관심이나 최소한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금방 적응을 하고 가는 건데 아니 정치 아무 뜻도 없다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 과학자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 R&D 예산 문제도 있고 그 여성 과학자들이 이렇게 희소하시거든요. 근데 그 또 상징하는 바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 과학자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정치에 아무 관심 없다가 오셔가지고 진짜 이제 꽂아놓은 보릿자루 형식이 돼버리거든요. 인재 영입을 하려면 최소한 한 1, 2년 전에는 해서 미리 그래도 당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러면 당에서 이제 시기 질투가 난무하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얄 로드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예, 우리나라 국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선거구부터 시작해서 인재 영입까지 모든 걸 다 막판에 벼락치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벼락치기를 할 거면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증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면 전과를 봐야지 무슨 뭐 갑자기 뭐 새로운 뭐 이런 거 가져와서 벼락치기 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차라리 그럴 거면 당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플러스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 중에 찾아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이 사실은 이 정치 그 유망주를 길러내는 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실패는 크게 안 할 거다. 그리고 정치도 어느 정도 아시고. 그럼요. 자, 마지막 주제의 좀 질문인데요.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조추송,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분의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방식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아마 신당으로 갈 것 같아요. 신당. 근데 본인의 네. 출마 여부는 약간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뭐 본인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왔을 때 어떤 민주당의 어떤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넘어섰는데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또 와야 되는 또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근데 하여튼 뭐 세력화를 통해서 신당 간다는 것은 저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추 장관님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네. 아마 당내에서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송영길 대표는 저 안 나가실 줄 알았어요. 예. 안 나간다 했고 근데 본인이 최근에는 불출마 좀 선언도 달라졌어요. 하셨는데 요즘에 갑자기 감정이 좀 격해지셔가지고 신당 차린다고 뭐 이준석 신당하고 막 같이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예. 이준석 바로 손살했죠. 무슨 소리 이준석은 안 한다는데 예. 아니, 본인은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이 세 분 다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조국 교수가 나와버리면 이게 어떤 다시 구도가 윤석열 대 조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또 그러면 우리가 대선이 재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한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특히나 조국 교수가 가져오는 내로남불 이미지는 생각보다 큰데 수도권에서. 수도권 40대, 50대에서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인정했으면 돼요. 아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걸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하니까 오히려 정말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닌데 또 이분들 뭐 하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난감합니다. 이분들이 출마를 하시면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TK. 이분들은 혹시 그러면 호남? 조국 신당은 뭐 거의 호남 타겟팅하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예,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그럼 조국 신당이 튀어나왔을 때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의외로 용해인 의원이에요. 아 오히려. 네, 예. 사실 그 파일을 놓고 기본소득당이랑 경쟁이었는데 그러면은 제 예상이지만 기본소득당이 되게 타격을 많이 입을 겁니다. 호남에서는 그래도 조국 신당이 꽤 그래도 나름대로 왜냐하면 조국 교수 한 명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했었던 친문그룹들. 친문 그룹이 같이 붙어서 오는 거라서 나름의 파괴력은 있지 않겠나 보고 근데 추미애 송영길 두 분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출마 자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슈는 되고 뭐 부정적인 뉴스는 좀 나오겠지만 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럼 그냥 각자 독자적으로 뭐 하든가 말든가 정도 분위기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